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여행이 가져다주는 설렘과 행복한 감정이 무려 8주 동안이나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어른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행이란 것은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도 있고 또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직접 여행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또 책을 통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여행 떠나볼게요. 사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 가려고 됐을 것 같아요. 많이 화낼 것 같아요. 이리 씨는요, 만약 지금 당장 돈도 시간도 제약이 없다면 누가 어디든지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 어디를 좀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2003년도 대학로 소극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과거로의 여행, 왜요? 네. 가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우리 개그맨 동기 네. 양세형 씨한테 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깨도 좀 주물러 줘가면서 아이고야. 좀 잘 보여가지고 네. 좀 라인을 좀 타려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요? 아,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휴양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 네. 싶어서 거기 가서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지내다 오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네스북 같은 거 읽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먼 곳, 가장 높은 곳, 그리고 해남 땅끝 마을에서도 가장 땅끝 그 지점, 거기를 이렇게 딱 가보고 싶어요. 오, 아니 정말 그런 곳이 어디일까 늘 항상 상상은 해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희진 선생님이 이런 궁금증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지도 전문가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파인드메스에서 지도 전문가를 만나볼 텐데요. 제작진이 이 지도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 종전 상태가 아니고 정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도에 있는 그 군사 요충지 같은 것들이 전부 국가 기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나라 지도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네. 기밀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버추얼 리얼리티 게임 같은 경우에도 한국만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강원도 뭐 속초나 이런 지역만 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마리 잡아오고 두 마리 잡아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그런 특수한 상황이 거기서 반영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지도는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고 그걸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 꼭 필요한 그 분야입니다. 네, 그래요. 지도만 봐도 사실 이 지도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지도를 만드는 지도 전문가들 역시 수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파인드메스 지도 전문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도.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지도는 천문학, 항해술, 지구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근간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6,500년경에는 세계 최초의 지도가, 1402년에는 국내 최초의 세계 지도가 만들어졌고 그 후 첨단 산업이 발달하며 우리는 손안의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지도는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모두 지도 덕분입니다. 이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지도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손안의 세상을 담는 사람들, 지도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 이곳은 우리나라의 국토지형에 관한 측량 및 지도 제작은 물론 지형 공간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정보과는 지도 제작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커다란 지도를 놓고 논의하고 있는 이분들이 바로 지도 전문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저희는 국가기본도 제작, 그리고 이제 대축 촉수 지형도, 국가 인터넷 지도,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 요즘에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 지도, 그리고 세계 지도, 대한민국 전도, 다양한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되네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부터 특수한 지도까지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지도 제작할 때 항공사진 촬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공기에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해서 정해진 코스를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동일한 지역을 촬영한 후 좌우 양방향에서 60% 이상 겹치도록 배치하여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된 항공사진에 실제 사용하는 좌표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것을 기준점 측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도에 정확한 지형 지물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위치의 기준이 되는 점을 측정을 하는 작업이고요. GNSS라고 하는 그 측량 방식을 이용해서 평면 위치 기준점을 정하고 레벨이라는 측량기를 이용해서 수준점을 정합니다. 높이의 기준점이 수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상에 있는 좌표를 실제 좌표랑 맞춰주는 작업을 사진 기준점 측량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직접 걸어다니며 지형을 파악하는 일이 잦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며 이제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통해 측량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수학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수학 원리는 삼각 측량의 원리입니다. 좌표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먼 곳의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측정법인 것이죠. 항공 촬영 후 기준점 측량까지 끝나고 나면 지도 제작 3단계 수치도화에 돌입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조작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수치도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항공 사진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자체에는 이제 지형 자체라는 게 건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기타 모든 지형 지물 자체를 전부 다 선형으로 이제 묘사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수치도화 작업에는 3D 항공사진과 항공사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D 안경, 좌우와 위아래를 움직이는 핸들, 그리고 높이를 조정하는 드롭이 필요한데요. 이를 이용해 항공사진을 3차원 영상으로 만들고 지형, 등고선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둥근 지구를 어떻게 평면의 지도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차원의 위치를 2차원 평면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인데요. 이때 길이나 면적, 방향, 모양 등에 발생하는 왜곡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통도법, 원뿔도법, 평면도법, 단열도법 등 다양한 지도 투영법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지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 투영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바로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은 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이 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말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좌표와 라디안이 지도 제작에 유용하게 쓰인다니 정말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 건물 간의 실제 거리와 건물의 모양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수치도화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통해 지명이나 건물 등 여러 가지 추가 정보를 지도에 입력하고 나면 비로소 지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용 지도, 인터넷 포털 지도 등은 모두 수치 지도를 기본으로 활용한 지도입니다. 지도 제작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수학, 지도 전문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도 제작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특히나 측량이나 지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하학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하고요. 지도는 사회 문화의 유산이며 역사적으로도 당시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정교한 예술입니다. 수학적 지식뿐 아니라 종합적인 과학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도 제작법의 발달은 수학의 발달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도 전문가들의 현재의 노력 또한 수학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커다란 세상을 손안에 담아내는 지도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늘 항상 사용하는 뭐 내비게이션, 그리고 또 지도 항상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낸다는 거를 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항상 바뀌잖아요. 건물도 바뀌고 지형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매번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수학을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제작에 수학이 어느 정도 쓰이냐 하면 보통들 뭐 정확한 수치를 측정한다거나 또는 축적의 비율 정도로 수학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지도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간 원리가 수학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진짜 자랑스럽고 정말 좋네요.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까지 꿈이 원래 지도 전문가였어요. 오, 진짜요?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도를 잘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나 지도를 잘 그려가지고 제가 잘 그렸거든요. 어느 나라 지도를 잘 야.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세계 지도를 그려가지고. 세계 지도까지. 진짜 지도 전문가네요. 전문가죠. 그래서 저는 그 길에 좀 밝을 줄 알았는데 네. 크면서 점점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어디 잘 못 다녀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좀 오류가 나거나 망가지면 되게 불안해요. 네네. 지도 전문가를 했었어도 정말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영상에 나왔던 그 삼각형을 이용했던 측량법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측량을 하다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구하기 어렵다거나 못 구한다거나 직접적으로는 왜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즉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위치로부터 선생님까지 위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거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분께 이 거리를 또 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각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분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걸 직접 못 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제가 구한 이 두 가지 거리 요소하고 그렇죠. 이 각만으로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게 삼각 측량 중에 한 가지 그 제이코사인 법칙입니다. 뭐 굳이 수식으로 얘기하자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요 각 뭐 a라고 한다면 a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한 변은 알고 있고 두 개의 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두 변의 길이를. 그런데 두 각을 알았다면 삼각형의 네 각의 각은 180도이기 때문에 그쵸. 세 각을 안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각을 알고 있고 하나의 변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 두 변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인 법칙으로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뭐 이걸 이용해서 구합니다. 네. 예, 어렵죠? 유난히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이리 씨가 정신줄을 놓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항상 보면 듣고 있는 거죠? 아니야, 어렸을 때 세계 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면서 영상에서 그 김정호 선생님 동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김정호 선생님이 그렸다는 그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던 지도를 봐도 지금의 지도와 얼추 겉모습은 비슷하잖아요. 이분은 걸어서 그거를 다 그린 건가요?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 같은 경우는 보통 알려진 얘기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측정을 하셔가지고 뭐 완성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교통수단도 사실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가 않았고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각 관청이나 이런데 지역별로 지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반 집안들은 그 밭이나 논이 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안별로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 것을 예. 지도를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집해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같이 그 삼각 측량의 원리에 맞췄던 거죠.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지도를 그리고 이제 조금 애매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직접 가서 측정을 해와서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도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거의 핵심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도의 핵심은 수학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수학이 권력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학이 권력이다. 권력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진짜 잘 듣고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영상에서 라디안 뭐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네, 네. 저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수학을 그렇게 오래 진행하셨는데도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뭐 이리 씨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반갑다 친구야. 그러니까요. 저희를 좀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뭐 라디안보다는 사실 이제 이 지도 제작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게 더 궁금하실 텐데요. 옛날에 사용했던 방법 하나를 좀 안내를 하자면 그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가 이렇게 지구본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지구가 있다고 하고 혹은 뭐 구체가 하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 지구본을 어떤 평면에 그려서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공간 도형이기 때문에 평면에 옮기다 보면 어느 정도 왜곡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왜곡을 어떻게 다루냐 이게 바로 투영법인 거예요. 이런 처리 방법, 다루는 방법이 투영법인데 그것은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어떤 걸 포기하느냐 아니면 또 어떤 장점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이 투영법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어떤 목적이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게 메르카토르도법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메르카토르도법? 그런 건 좀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쭉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조사하면서 사실 저는 뭐 지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통도법이 바로 메르카토르도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 거기에 원통을 이렇게 씌워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적도는 위치가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거의 왜곡 없이. 그런데 뒤쪽에 북쪽으로 가면 면적이 엄청나게 커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뭐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축척 및 면적이 확대돼서 극을 표시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는 그 도법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수학적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 또 이런 방식의 제작을 했다는 걸 사실은 이번 공부를 하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지승현 아나운서 이해 다 되셨어요? 네. 아니 저는 방송을 항상 100번씩 다시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 또 볼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됐다는 얘기죠? 반갑다 친구야. 저는 뭐냐면 들으면서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때 딴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 얘기할 때 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두 선생님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수업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몽롱한 상태가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걱정되면서도 궁금한 거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발달하면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 거리에 대한 감각이 좀 없어질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방향 감각도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내비게이션도 발달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비와 비율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 그래서 스프를 만들 때 물 500ml가 있는데 3스푼의 스프가루가 필요하다. 물이 3000ml 있으면 몇 스푼? 이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지도를 제작하거나 읽을 때 이 비와 비율이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비와 비율뿐만 아니라 지도 자체가 교육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학습 소재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뭐 지도 읽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회 시간에는 지도를 읽고 만드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동네 마을 그리기 지도 활동 같은 것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실사를 보면서 내가 그리려는 종이와 그 간격 간의 비율을 조정해서 적당하게 멋진 지도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이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지도를 정확하게 그려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진짜 아이들과 이렇게 우리 동네 지도 그리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이 점점점 발달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이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면서 사실은 지도의 그 뭐 사용되는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이 기술도 더욱더 많이 발달이 될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지도가 사실 변화가 많이 없었죠. 그냥 한번 뭐가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인데 지금은 없던 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바다가 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없던 운하가 생기고 건물도 막 생기기 때문에 지도를 계속 교체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게다가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삼각 측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성으로 찍고 항공에서 찍기 때문에 위성이나 항공에 대한 이해까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게 위치 정보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이런 정보를 갖고서 큰 돈을 버는 그 인터넷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들이 필요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지도예요. 그래서 디지털 소스화된 이 지도 시장은
굉장히 그 좋은 컨텐츠로서 이 지도의 부가가치나 시장 사이즈는 더 커지고 고용 쪽에서도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와,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지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또 지도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예전보다는 진짜 지도를 보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유망한 직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파인드맥스에서는요, 지도 전문가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어떤 고민일지 또 기대가 되는데, 네. 뭐 초등학교 2학년이면 이제 뭐 집에서 집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세상에 조금씩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됐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조금 조숙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민은 요즘에 그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고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학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런 게 아닐까. 그냥 네. 제가 얘기할게요. 어머님이요, 맞벌이 중이신데요. 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점 이제 수학 과정이 더 어려워질 텐데 내가 수학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교육.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정도는 그냥 학교 교과서를 이해하고 문제집 한 권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독서를 풍부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맞벌이 어머니신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돌봄 교실에 많이 보내시는데, 그 수학 학원은 2학년한테 있어서 돌봄의 기능이 더 크지 이렇게 공부 사교육의 그런 기능이 더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꼭 공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교육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이 고민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을 들어보러 울산으로 떠나볼까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제작진이 방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독서 삼매경에 빠진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2학년 손은지 양을 소개합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은지네. 때문에 놀이를 통해 수학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은지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신난지 알 수 있겠죠? 게다가 수학 공부까지 되니 일석이조네요. 이제 점점 끝나가네. 2, 3, 4, 5, 6, 7. 별장 10만 원이랑 그 앞 20만 원이랑 더하면 얼마지? 30만 원. 그렇게 더하면 17만. 언지는 맞아, 가만히 17만 있어봐. 원 맞아, 은지야. 17만 원. 온 가족이 보드게임에 빠진 은지네. 은지의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은지 손가락 셈 하는 게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 2학년 중에 손가락 셈 하는 친구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 사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벌이 때문에 사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엄마. 은지에게 적합한 공부법을 알아보기 위해 공부 습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공부량을 직접 정해주는 엄마. 손은지 어디까지 풀었어? 자세 똑바로 하고. 이거 오늘 해야 될 양 있지? 연산은 몇 장 할까? 3장. 연산은 3장. 그리고 학교 숙제는 다 했어? 학교 숙제? 응. 학교 숙제 다 하고 다 기억할 수 있겠어? 아니면 포스트잇을 쓸까? 아니, 내가 안 할게요. 다 할 수 있겠어? 그럼 다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고 아니면 별표를 치던지 알았지? 오늘 내준 거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그게 너무 싫어해서 하나도 안 풀고 울거나 짜증을 너무 많이 냈었었는데 이렇게 사교육을 끊고 이렇게 하니까 은지가 너무 기쁘게 하고 갔다 와서는 다 했다고 네, 1시간 안에 무조건 다 했다고 엄마 다 했어 이제 그 다음에 뭐 할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 은지의 부모님은 매일 아침 하루 공부량과 간식을 준비해두고 출근을 하신대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부모님이 적어둔 일정에 맞춰 공부 중인 은지.
짧은 편지까지 적혀 있네요. 성실하기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은지의 모습. 컨디션에 따라 매일 20분에서 40분 정도 문제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은지가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는 초등학교 수학의 첫 고비인 곱셈 단원이었는데요. 매일 연산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지만 쉽지 않나 봅니다. 뭐 뺄셈, 곱셈 그런 게 조금 어려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금방 까먹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해야 돼요. 단순한 덧셈 문제에도 손가락셈을 사용하는 은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답을 적고 있었는데요. 은지가 손가락셈을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학원에서 초를 재면서 이렇게 시간을 하더라고요. 그게 강박관념이 생겼는지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것도 4 더하기 1도 손가락으로 하는 버릇이 이제는 1학년 때 하던 버릇이 지금까지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지가 초를 엄마 재볼게 이렇게 하면 울어버리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리 치료도 좀 받은 것도 있었고. 시간을 제한하는 연산 공부법은 사실 빠른 암산을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은지에게는 이런 방법이 맞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를 시작한 은지. 혹시 집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엄마가 조금 어렵게 가르쳐주니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달리기 경기에서 1등으로 모르는 문제는 엄마의 도움을 받는 은지. 하지만 엄마는 점점 어려워지는 내용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전문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 은지에게 잘못 가르쳐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엄마. 그래서 다시 학원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 중이지만 은지의 반응이 걱정이라네요. 안 가려고 엄마한테 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화낼 것 같아요. 가기 싫은데 계속 가라고 하니까요. 은지도 엄마도 모두 웃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2학년 손은지 양인데요.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좀 똘똘해 보이는 그런 어린 친구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학 사교육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손가락으로 지금 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4 더하기 1도 손가락 셈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학원에 보냈었는데 초를 재면서 연산을 했던 것이 혹시 아이한테 너무 큰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연산은 이제 생명이 신속 정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산 실력을 향상시킬 때 초를 재서 문제 푸는 것을 확인하는 학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시간에 맞게 풀었는데 혼자서 못 풀었던 부정적인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시간을 째깍째깍 재니까 괜히 긴장감이 너무 들고 긴장되죠. 그 압박감이 들어서 풀지 못했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손가락 대신 다른 대체 그림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 27이면은 강아지를 27마리 그리는 거죠. 연필로 그리는 거죠. 그럼 103마리면 103마리를 그리나요 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려야 돼요. 손가락보다는 낫거든요. 진짜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6을 그릴 때는 강아지를 36마리 그리는 게 한 마리 아니라 그리면 되겠네요. 30을 하고 6마리는 강아지로 그려요. 네네. 이런 식으로 점점 그림에서 숫자고 그림, 기호로 바뀌는 방법을 하면서 단련이 되면 훨씬 더 손가락보다 수월하거든요. 네. 얘는 많이 불안해요. 그거를 좀 치료해주고 이제 아이를 안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네. 이 과학자의 꿈을 가진 우리 은지가 이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애처로워요. 그리고 아까 사실 어른이 되면은요, 막 이게 뭐 초를 재가면서 이렇게 연산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겠다. 그래서 은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4 더하기 1을 하루 동안 풀어.
아이 막 시간이 널널한 거야. 막 밥도 먹다가 막 TV 보다가 막 하다가 아직도 시간이 5시간이나 남았네 하면서 여유 있게 시간에 대한 완전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 그냥 차라리 강아지 103마리를 그리라고 하세요 그냥. 그냥 하루 종일 그리다가. 선생님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어떠세요? 좋다고 보긴 힘든 거. 지금 뭐 초를 재는 것과 손가락 셈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어떤 음식이 나한테는 안 맞고 남들한테는 잘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속도와 정확성을 위해서 초를 재는 거는 그게 맞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식이에요. 네네. 근데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면 걔한테는 안 좋은 방식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계속 쓰면 머리를 그만큼 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산으로 하든 아니면 암산으로 하든 늦어도 좋으니까 당분간은 손가락을 안 쓰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머리를 안 쓰고 손을 쓰기 시작하면 그 머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저희가 2학년, 그러니까 학년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그리고 또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나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가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은지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40분 정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대견스럽더라고요. 전 이것만 봐도. 예,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예, 시간도 적당히 보이고요. 근데 모든 이런 학습 습관은 사실 단순히 시간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은 더 하고 싶은 날도 있을 거고 더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래서 좀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꾸준히 좀 봐주는 게 가장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문제수로 따진다면 보통 한 20문제? 그리고 뭐 쪽수로 친다면 한 2페이지 정도가 기본적인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지도할 때. 그런데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해놨다면 어느 날은 살짝 조금 빼주기도 하고 저랑 할 때는. 예, 어느 날은 2시간 돼요. 그러니까 걔가 알게 모르게 저는 알게 모르게 저는 그 기본적인 양은 되도록이면 어느 날은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좀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얘가 신나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막 놀아주면서 막 공격하고 막 빼기 공격 막 이러면서 놀이하면서 하고 막 빼기 공격. 뭐 그런 거 합니다. 아예 더 하기를 받아라.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아직 1학년이니까 그런 놀이 형식으로 예, 하면 그거 좋아하면서 잘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꼭 이렇게 상용화되고 있는 보드게임을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뭐 집에 있는 바둑알이라든가 클릿, 면봉 같이 작으면서도 여러 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뭐 면봉을 36개 놔두고 여기서 7개를 뺐을 때 몇일까 하고 경쟁한 다음에 실제로 빼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세 번은 활동하고 또는 이렇게 주사위처럼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나오는 수를 더하든지 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주사위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정 3면체를 만들어요. 그럼 1, 2, 3, 4만 가지고서도 간단하게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5단계가 레벨업이 되면 주사위를 하다가 정 9면체를 만들어도 되고 12면체를 만들어서 숫자를 더 많이 늘려서 게임을 해도 되고 던져서 더하고 빼는 게 너무 지루하다. 그럼 가족들만의 보드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보드판에 등장한 인물들을 가족들의 이름을 대고 엄마가 실제로 자주 하는 행동, 아빠가 자주 하는 행동, 나의 습관들을 반영을 해서 재미있는 보드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덧셈 뺄셈 하는 보드게임을 만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진짜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은지의 장점들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 진행을 또 했는데요.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서처럼 똘똘해 보였잖아요. 결과로도 마찬가지 나왔고 강점으로 보면 어휘력,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이나 그다음에 단기 기억력 같은 게 굉장히 좋은데요. 약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공간지각력 부분, 그다음에 약간 추론력,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약간 약점으로 나왔는데 약점이라고 해봤자 대단한 약점은 아니에요. 강점이 워낙 높아서 그거에 비해서 다소 낮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 평가를 했는데요. 보면 현행은 한 중간 정도인데요. 후행은 매우 우수하죠. 전체적으로도 한 중상 정도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수학 평가 보면 1-2학기 후행은 뭐 매우 우수한데 추론 문제에서 조금 약점을 보였고요. 2-1 현행에서도 역시 추론력과 문제 해결력. 즉 추론력이라는 것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정확한 아이기 때문에 지금 건 잘 보이는데 미루어 짐작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자기 확신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중요해서
이 아이는 손가락쌤에 의한 연산도 중요하지만 추론 능력을 좀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그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왠지 모르게 그냥 좀 이렇게 우쭈쭈 해줘서 자신감을 조금 올려주면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죠. 문제 해결을 잘 해낼 수 있는 아이일 것 같다는 예. 생각이 감이 듭니다. 근데 성취도 평가 문제 풀이한 걸 보면서는 또 선생님 어떤 부분들이 좀 캐치가 되셨나요? 뭐 기본적인 것들에서 실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수에서 뭐 43을 빼었더니 24가 되었다. 어떤 수보다 11 작은 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수식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실수하거나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뭐 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 10원짜리 동전이 50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10원짜리 동전들을 모두 100원짜리 동전 모두 바꾼다면 몇 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제 생각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요거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길어서 당황한 게 아닌가.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혹은 뭐 이런 서술형 문제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나? 그럴 수도 이런 있죠. 짐작을 할 수 있는 네. 부분이겠죠. 그래서 단순 계산은 좀 할 수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서 수식을 만들어내는 거 혹은 이렇게 그런 연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네. 보이고요. 좀 더 이런 거 개념 이해 부분하고 문장제 혹은 서술형 스토리텔링 문제들에 좀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네발 자전거의 바퀴는 몇 개냐. 네. 그러니까 곱셈을 응용한 문제인데 간단하게 맞췄고요. 16번도 곱셈을 활용한 간단한 스토리텔링 문제인데 맞췄어요. 그러니까 10번하고 16번을 맞춘 거 보니까 곱셈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곱셈의 문제가 아니라 스토리텔링형, 그러니까 조건이 3개 정도 되고 좀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10번 문제와 같이 아주 간단한 스토리텔링 문제를 여러 번 접하게 하면서 네. 이제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긴 문제들을 조건을 나누고 그거를 수식화시키고 찾는 연습을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자세하게 해주되 어머니께서 이제 적극적인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달성했을 때 너무 잘했다고 하는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괜찮아. 그렇죠. 틀려도 돼. 왜냐하면 지금 1번, 5번 같은 문제는 손도 못 댔거든요. 얘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아예 나는 못 풀어, 이건 안 돼 하고 건너뛴 거거든요. 네네. 1번 문제를 이렇게 똑똑한 애가 건너뛰었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 틀려도 돼라는 이런 자신감을 아주 용기를 북돋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틀리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틀릴 용기가 지금 없는 건데 어머님께서 틀려도 괜찮다는 걸 꼭 많이 인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려도 되는 용기는 좀 제가 알려주고 싶네요. 그래요, 맞아요. 누구한테 두려움이 얘기해도 없습니다, 맞아요. 틀리는 거에. 틀려도 얼마든지요 그럼. 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미안해요. 어머님이 상처받으시겠네요. 자, 엄마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이제 사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아이가 학원은 가기 싫다고 하고 집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 은지 같은 친구는 엄마나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네 하고 갈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거부를 한다는 건 진짜 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학년 동안은 학원을 안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인터넷 강의는 개수가 많지 않아요. 네. 이제 뭐 일부 사설 학습지에서 나오는 그런 수학 동영상도 있고 교육방송에서 뭐 제공하는 동영상도 있고 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동영상도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를 한번 이렇게 샘플 강의를 보시고 아이가 재밌어하는 것을 찾아서 보도록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데 문제점은 손가락 셈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문제적인 행동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어머니도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은지 스스로도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처럼 모범생인 아이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 셈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간단하거든요. 문제는 되지만 너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다.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예,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내려놓는 방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푸는데 다 틀리기 네. 대신 빨리 풀기 뭐 다 틀리기 해서 오 다 틀렸어 비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좀 편안하게 다 틀린다고 잡혀가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 일도 안 굉장히- 일어나요. 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김일희 씨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네. 여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은지가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2학년이니까 손가락 계산하는 거를 이제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반복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래서 그냥 하면 편하게 하면 안 되고 4 더하기 1은 5, 4 더하기 1은 5. 그래서 이걸 하루에 100번 하면은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암살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보면 그냥 아 이거 온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면 건강해지죠. 뭔가 묘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현재는 은지 상태가 사실은 수학이 싫은 게 아니라 학원이 싫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학 이렇게 이런 상태가 길어진다면 수학도 싫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저는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집으로 오셔가지고 개인 지도를 해주는 방법이 은지에게 더 맞는 방법일 수 있다는 어떤 제안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지한테 맞는 좀 상냥하고 친절한 선생님을 구해보시는 것도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엄마가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이 아이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저 초등학생들 직접 많이 가르쳐 보는데 인지 능력이 저 정도면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혹시라도 틀릴까봐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 주느냐가 중요해서 그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틀리면 틀린 대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다음에 뭐 맞으면 맞은 대로 오메 잘했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 아이를 단기간에 빨리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는 오히려 이 아이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학년이 좀 올라가서 내가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금 잘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요, 오늘 은지의 경우에서는 딱 떠오르는 게 치어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또 잘 지도해주는 부모님보다는 좀 그냥 궁디 팡팡 해주는, 그래서 넌 뭐래도 다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해주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초등학교 2학년 은지 양의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괜찮아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알아도 모른 척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틀린 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자꾸 생각할수록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면 틀린 대로 당분간 맞으면 맞은 대로 엄마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하지 말고 잘해도 모른 척, 못해도 모른 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연습과 격려입니다. 은지는 연습을, 어머니는 격려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네. 궁금하네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겁니다. 오, 달걀이요? 예. 자, 제가 이 달걀을 병아리로 부화시킬게요. 자, 뿅아리야 나와라, 뿅아리야 나와라, 뿅아리야 나와라. 이리 씨, 우리 지금 방송 중이에요. 저 바보 같죠?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의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그렇죠. 달걀 부화시키려고 하고 학교 다닐 때는 또 공부 못한다고 친구들이 놀리고 선생님도 뭐라 그러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됐는데 네. 또 과학자의 꿈을 또 은지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 에디슨의 이런 위인전을 좀 읽으면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막 가슴에다 품으니까 그럼 이거 진짜 품어요 이렇게 아래로? 아니 더 이상하잖아요. 보기가 참 그렇네요. 자, 오늘은요. 아마 일하는 엄마, 밖에서 일하는 엄마, 맞벌이하는 엄마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내가 옆에서 공부를 직접 봐주지 못하니까, 옆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주지 못하니까 사교육조차도 뭔가 내가 해줘야 되는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공부를 시켜야 되지라고 전투적인 자세로 달려드는 것보다는요. 아이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 아이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수다학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